안녕하세요. 한용운입니다. 남북의 비교 1강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에서는 남북의가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남북의 의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단어가 변화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생기거나 예를 들면 컴퓨터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뭐 없던 기계나 물건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에 이름을 줄 때 이제 새로운 단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또는 태어나거나 또는 발음을 수월하게 하려는 어떤 욕구, 그러니까 이중모음이라든지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 것들은 단모음으로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 최근 100년 동안 엄청난 변화들을 겪었죠. 일제강점기가 있었고요. 남북 분단이 있었고 그 다음 6.25 전쟁이 있었고 한국전쟁,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 등을 겪으면서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기에 이런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의의 변화도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첫 강에서 이제 의의는 그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의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북 분단으로 교류마저 이제 단절이 되면서 남북 의의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언어관이,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북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언어를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서는 음성이나 문자 따위로 된 수단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언어관을 국민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언어의 기능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봅니다. 그래서 언어의 주체 언어 사상을 심고 그 다음에 혁명과 건설을 위한 인위적인 언어 정책을 아주 강도 높게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언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은 언어 변화를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보면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변화를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인 상태로 두되 규범어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표준어를 설정하는 거죠. 표준어를 설정하거나 표기법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규제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그 남한의 방식은 단어의 생성, 변화, 소멸에 다른 요소가 거의 개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요. 그래서 어휘 변화의 왜곡이, 인위적인 왜곡이 적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광복 이후부터 그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언어 정책을 강력하게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서 언어를 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언어 정책을 광복 이후부터 세게 강도 높게 시행을 했죠. 그래서 언어 변화에 적극적인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한자나 일본어 그리고 외래어들을 인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대적으로 순화를 했습니다. 그냥 단어가 조금씩 변화하는 상태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개입해서 이 말은 이렇게 바꾸었었어, 저 말은 저렇게 바꾸었었어 라는 식으로 좀 강도 높게 국가 정책으로서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치통, 합병증, 노안 이런 것들은 치통은 어려운 한자니까 이속이라고 쓰세요. 합병증은 따라난 병으로 쓰세요. 노안은 늙은 눈으로 쓰세요. 하고 국민들한테 정책적으로 강요를 했고, 그리고 이런 이속이 따라난 병, 늙은 눈 이런 것들은
그 소학교, 중학교 뭐 이런데 교과서의 교재로 이런 단어들을 써서 그 학생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들을 또 에리, 가다마 뭐 이런 것들을 또 깃, 호섭 이런 것들로 순화를 했고요. 골키퍼, 드리블, 투피스도 문지기, 곱침, 난이노 등으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순화를 해서 국민들이 순화한 단어들을 쓰도록 했던 것입니다. 남쪽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국민들한테 순화한 용어를 쓰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는 집중적으로 교과서에 싣고 하면서 뭐 어느 정도 강요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말들도 군중가요, 혁명전후 이런 단어들도 그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 만든 단어들이 많이 태어났고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동문화, 양반 이런 단어들에는 인위적인 뜻을 넣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은 동문은 혁명 위협을 이룩하기 위해서 혁명 대회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뜻풀이를 했고요. 양반은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가장 반동적인 상류계층 이런 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들의 뜻도 바꾸기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남쪽에서는 언어가 자연 발생적으로 변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언어 변화에 인위적인 개입을 한 것에서 남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 어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이제 첫 번째로 언어관이 남북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규모모 설정 지역의 차이로 말미암아 달라진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표준어 또는 규모모라고 그러면 해당 국가의 수도가 있는 지역의 말을 표준어 또는 규범으로 많이 삼거든요. 그래서 남한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근교, 서울 경기도 말을 이제 규범으로 많이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한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도 국가가 됐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당연히 평양말이 이제 규범어, 북한에서는 우리는 표준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그럽니다. 문화어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말을 규범으로 삼고 평양말을 규범으로 삼고 평양말을 표준 발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남쪽은 서울말을 규범으로 삼고 서울말을 표준 발음으로 설정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언어 규범에 적용되면서 남북 규범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의 첫 번째는 언어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남북 어휘의 차이가 생겼다. 두 번째는 규범어 설정 지역, 남쪽에서는 서울 근교 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권 정도의 말들을 표준으로 삼았는데 북쪽은 평양 지역 중심으로 문화어, 규범어를 정하고 표준 발음도 정했기 때문에 남북 언어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남쪽의 거머리라는 것은 남쪽은 서울 지역 사람들이 거머리라고 쓰기 때문에 이게 표준어가 되고 규범어가 되는데 평양에서는 거마리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거마리가 표준어가 되고 규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남쪽에서 서울 지역 사람들은 거위라고 썼기 때문에 이 말이 규범어가 되고 표준어가 되는데 북쪽에서는 거위를 평양에서는 계산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가 규범어가 되고 문화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규범어 설정 지역이 달라서 남과 북에서 차이가 나는 의미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기 이전에는 그 차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복수 규범어, 예를 들면 예쁘다도 표준어고 이쁘다도 지금 표준어가 됐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서울말도 표준어고 평양말도 표준어다. 이런 식으로 둘 다 규범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수 규범어 중에 어느 하나를 규범으로 만약에 선택할 일이 있다면 남북 통일 이후에 그 언중들 통일된 국가의 우리 결의가 선택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에서 차이나는 어휘의 대부분은 순화어의 차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이 말은 쓰고 저 말은 쓰지 마라라는 식으로 국가가 그 아주 정책적으로 개입을 세게 했죠. 이제 그런 반면에 남한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남북의 차이가 났나라는 거죠. 그리고 외래어들이 있는데 남한에서는 주로 영어권 외래어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영어권 외래어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만 특히 러시아어 외래어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남쪽에서는 캠페인이라고 그러는데 북쪽에서는 깜파니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콤바인이라고 쓰는데 남한에서는 콤바인이라고 쓰는데 북쪽에서는 꼼바인이라고 씁니다. 이게 그 외래어 그 원어를 보면 남쪽에서는 이렇게 영어 원어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북쪽에서는 이게 러시아어 쪽 원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겁니다.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 많은데 왜냐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내버려 둔다고 그랬죠. 제가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고유어를 적극적으로 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어휘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자어의 경우도 남한에서는 자연 발생적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어려운 한자라고 판단이 되면 그 어휘를 고유어로 대부분 순화를 했습니다. 아까 치통 이런 것을 이쏘기 이렇게 순화를 했었죠. 그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휘 체계 변화를 대대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북한에서는 언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1948년부터 49년까지 북한에서는 한자말 정리 사업과 한자 사용 폐지 사업을 벌였고 아울러 일제강점기의 사상 잔재를 청산한다는 목적에서 어휘 정화 사업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북측에서 이러한 언어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결과 의사소통을 어렵게 했던 일본어나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많이 순화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인위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단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남쪽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 바꿔버렸으니까 다른 단어로 다른 표기로 바꿔버렸으니까 남북 어휘의 이질화가 심화되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순화어 차이인데 남쪽에서는 커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창가림이라고 쓰고요. 남쪽은 커브라고 쓰는데 구빈돌이, 남쪽에서는 투피스라고 쓰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난이노 또는 동강옷이라고 쓰고요. 동강나다 할 때 그 동강입니다. 남쪽에서는 주서, 외래어를 그대로 쓰고 있죠. 남쪽에서는 그죠. 그대로 외국에서 들어온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 한글로만 표기를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전부 고유어로 순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스도 과일 단물, 달달하다 할 때 단물이라는 거예요. 과일로 된 단물. 그다음 노화는 늙은 눈, 경작지는 부침 땅, 가시거리는 눈보기거리, 뭐 이런 식으로 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화를 남쪽은 그대로 받아 쓰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전부 고유어 쪽으로 순화를 해버리니까 단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축구 용어도 한번 볼까요? 남쪽에서는 골키퍼 이러는데 북쪽에서는 문지기로 바꿨고요. 그 남쪽에서는 드리블, 들어온 원어, 외국에서 들어온 그 모습 그대로를 한글로 표기로 바꿨을 뿐 발음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북쪽에서는
문지기, 곱침, 왼쪽 날개, 벌차기, 머리 바퀴 이런 식으로 11m 벌차기 이런 식으로 고유어 쪽으로 다 순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화를 하면 단어가 바뀌니까 남북 어휘에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나라 이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그러는데 북쪽에서는 러시아라고 그러고, 우리는 헝가리라고 그러는데 북쪽에서는 마자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멕시코라고 그러는데 북쪽에서는 메히코 이렇게 하고, 스페인은 에스파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휘 순화 정책 차이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휘 순화는 어쨌든 정부의 어느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에서 각기 순화를 하는 바람에 이제 남북 어휘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순화를 할 때 남북이 함께 논의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노력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우리 속에서 우리 입에서 익어버리면 그것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어떤 단어를 골키퍼라고 우리는 말하고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지기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참 불편하죠.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소통하기가 참 힘들어지고 말하기도 힘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북이 순화할 것들은 좀 협의를 해서 함께 좀 미리 앞서서 좀 순화를 함께 해서 남북 결의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떻게 달라졌는가의 네 번째로 표기 규범에 따른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글 맞춤법, 표기도 맞춤법이라고 되어 있었죠. 1933년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됐는데요. 이때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죠? 나라가 없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한글 표기법이 만들어졌는데, 남쪽에서는 그 한글 맞춤법을 1988년에 만들 때 이 33년도에 만든 것을 바탕으로 하고 크게 고치지 않았어요. 남쪽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33년도 것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북쪽에서는 54년부터, 우리는 1988년도에 남쪽에서는 이제 수정판을 냈는데 북쪽에서는 54년, 66년, 88년에서 세 번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한글 맞춤법 33년도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두음법칙 표기, 사이시호 표기 이런 것들도 이때 달라진 거죠. 그래서 남북에서 각기 규정한 규범집을 따를 경우 한글 자모 명칭부터 해가지고 자모의 배열 순서, 외래어 표기, 띄어쓰기, 두음법칙, 사이시호, 형태 표기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에서 남북 어휘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예를 보면 두음법칙은 양심, 북쪽에서는 양심, 여자 뭐 이렇게, 사이시옷은 남쪽에서는 깃발, 북쪽에서는 기발, 남쪽에서는 콧소리, 북쪽에서는 콧소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띄어쓰기도 학교 띄고 앞에 이렇게 하는데 북쪽에서는 다 붙였습니다. 그다음 외래어 표기에 우리는 달러라고 적고 북쪽에서는 달러라고 적고 있는 거죠. 새로 태어난 말도 사회 체제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에서 새로 태어난 단어들도 다르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고속전철, 누리꾼, 영안실, 예식장, 재수생, 편의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북쪽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난 단어들을 보면은 교통안전원, 열쇠어, 해살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남쪽에 없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어휘들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선조들은 국어 사전을 편찬하고요. 그 다음에 어문규범을 마련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해서 그 혹독한 일제강점기에도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복 직후 그 표기법이 있으니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곧바로 교과서도 편찬하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처럼
이 어느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제 통일, 남북 통일 이전에 어느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통일이 준비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느 한쪽 의문규범이 일방적으로 채택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한쪽은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올 것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해야 소통이 되니까 남북 의회 통합을 중단 없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